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러시아가 개입된 또 다른 전쟁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던 이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중간에 개입되어서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네들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못하면서 옆에까지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끌고 왔던 인도 해군 항모 함재기 사업이었죠. 미국의 수포네 전투기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두 개가 최종적으로 경쟁을 했었는데 이 승자가 결정났습니다. 인도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는데 어떤 전투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섯 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콜롬비아, 남미의 큰 나라인데 여기 마약 카르텔이 워낙 많죠. 그래서 이 마약 카르텔 단속용으로 무인 수상 순찰정을 도입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대만이 전차 전력 대신 CM-34 차륜형 화력 지원 차량을 도입했다 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진행 중인 콜롬비아 정부가 카르텔의 해상 약물 수송을 감시하기 위한 무인 수상정을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의심선박을 발견하면 즉각 인근의 해군 경비함이나 항공기를 호출하는 방식인데, 해군력 부족에 시달리는 콜롬비아에 상당히 요긴한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주력 전투기로 18대를 운용 중인 수호이 30 MKM 전투기 조기 퇴역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체 수명은 2035년까지지만 앞으로 남은 재고가 길게 잡아야 2년치 정도에 불과해 전력 유지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수호이 계열 기체의 조기 퇴역과 차세대 주력 전투기 도입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FA-50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무기 도입 사업의 중점으로 모스크바 방공망 현대화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모스크바 외곽 지역에서 식별되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점점 많아진 데 따른 것인데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줄줄 셀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차세대 주력 잠수함 타이게이급의 실질적인 초도함인 하쿠게이함이 이번 주 해상자위대 잠수대군에 정식으로 취역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중 배수량 4,300톤급의 이 잠수함은 정숙성과 지속 자막 능력, 소나 성능 면에서 재래식 최강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차 전력 분야에서는 사실상 전력 증강을 포기한 대만 육군이 부족한 기갑 전력 보강을 위해 자국산 22톤급 차량용 장갑차인 CM-32의 105mm 화력 지원 차량 버전을 대량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일명 운표2로 명명된 이 경전차가 대만군의 심각한 전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배인데요. 여기 지금 태양광 패널이 잔뜩 붙어 있죠. 그래서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면서 계속 이제 초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탐지 장비로 쳐다보면서 수상하다 이러면 이제 군대 부르고 해경 부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콜롬비아는 마약 카르텔이 워낙 많고 바다는 또 넓고 하니까 우리 한국군이 이 포항급 초계함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해서 이 마약 카르텔이 보트는 물론이고 이 반잠 수정 그리고 잠수함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콜롬비아는 뭐 주적이 지금 마약 카르텔이니까. 그런데 우리도 지금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충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경도 이런 무인 수상 순찰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해경에게 이거 딱이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수호이 30 NKM 이거를 18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FA-18C 호넷 전투기 8대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전투기 섞어 쓰고 있죠. 그런데 호넷 전투기는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너무
구식 성능이고 이게 이제 주력인데 요즘 뭐 미국의 제재 또는 러시아 자기네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부품도 모자라고 이러니까 부품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호이 30 NKM 전투기 산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기체 수명이 2035년, 원래면 2035년이면 또 기체 수명 연장해서 또 더 쓰겠죠. 그런데 지금 25년까지도 못 쓸 정도밖에 부품이 없다. 그러니까 조기 퇴역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인도가 수호이 30 대량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인도가 부품 공급 좀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인도도 좀 미적거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2년 내로 조기 퇴역한다. 그런데 2년 후에 우리 한국의 FA50이 인도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 수호이 30하고 FA50하고 체인지 되는 것은 아닌가. FA18C는 너무 노후돼서 현용 21세기 주력 전투기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FA50이 말레이시아 공군의 주력 제공 전투기로 활약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FA50 36대 말고 좀 추가로 더 사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모스크바 곳곳의 중요 이런 그 기관 건물 옥상에다가 판치를 하든지 이런 방공무기 막 갖다 놓고 있는데 겁나죠. 자기네들도 자기네들 떼기만 하다가 이제 진짜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 근처까지 막 날라오니까 자폭 드론들이. 그래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직접 언급했어요. 발표했습니다. 자 23년 무기 도입 중점 사항은 방공망이다. 그것도 모스크바 방공이다. 해서 S-350 같은 이런 중거리 방공망 잔뜩 모스크바에 구축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러시아는 무기를 100원 주고 사면 그 중에 이 뇌물로 한 70원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한 20원은 또 중간에서 또 유통 과정에서 사라지고 10원 가지고만 거래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성능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타이게이급은 일본함이 타이게이함인데 이건 뭐 테스트 그리고 훈련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2번함인 하쿠게이 이게 타이게이급의 실제 첫 전력화 전투용 전력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4,300톤의 엄청난 덩치의 수중 배수량. 그래서 뭐 우리 언론에 뭐 3,000톤급 이렇게 나오던데 수중 배수량 4,300톤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18식 중어뢰가 들어가는데 이 18식 중어뢰는 현존하는 중어뢰 서방제 중어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그런 클래스에 속한다라는 그 중어뢰를 하고 그리고 이 측면에 선체 측면 소나를 뭐 잔뜩 붙여서 아주 강력한 탐지 능력 그리고 멀티 스태틱 능력이 있어서 자기는 그냥 패시브로 딱 그냥 시동 그리고 소나 다 끄고 해상 초계기 또는 해상 작전 헬기가 담그는 디핑 소나 또는 거기에서 떨어뜨리는 소노브이 이런 데서 발신하는 액티브 핑을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걸 자기가 받아가지고 작전할 수 있는 이런 은밀성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할 거다. 근데 지금 이 하쿠게이함은 수직 발사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자위대가. 그래서 후속함은 수직 발사관 VLS 탑재도 검토 중이다 라는 건데 뭐 아무리 일본하고 우리가 우방이지만 인접국은 잠재적 위협이죠. 좀 자세히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만 참 불쌍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CM-32라고 하는 이 기관총 달린 이게 바로 그들의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 미국이 에이브람스 전차 대량 줄 것처럼 했다가 백열대에서 스탑 이렇게 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용호 전차 M60이죠. 그걸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그 엔진 업그레이드하고 하겠다. 그래서 M60을 더 쓰겠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장갑차 차체에다가 여기 105mm 포, 자포 얹어가지고 해안 상륙 거부용으로 쓰겠다. 자, 그럼 전차 전력 포기한 건데 중국군이 상륙에 성공하게 되면 게임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군이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대만군이 재편되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이런 전력 상황입니다. 야, 이거 가지고 뭐 잘 막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 해군의 비크란트급 항공모함 함재기를 도입하는 인도 차세대 함재 전투기 사업의 승자가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흘러나온 정보대로 결국 프랑스의 라팔 M이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내각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 주재로 내각안보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차세대 함재 전투기로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M을 선정했다고 인도 국방부가 3월 23일 밝혔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프랑스의 라팔 M과 미국의 F-18, EF, 블락 3 모델을 비교 평가한 결과 해군 심사위가 라팔 M 모델을 1순위로 추천했다라며 내각은 소요군의 의견에 따라 비크란트 항공모함에 탑재할 차세대 함재기로 프랑스의 라팔 M 기종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인도는 지난 2018년 재앙에 가까운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는 미그-29 KUB 계열 기체를 대체하고 비크란트와 비크람아디티아 항모에서 운용할 차세대 함재 전투기로 57대의 전투기 소유를 제기했는데요. 자국산 함재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힌더스탄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사업 규모는 27대로 줄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전투기 구매 예산이 당초 계획된 예산 범위를 넘어섰다며 전투기 구매 규모를 26대로 줄였는데요. 구체적인 거래 가액은 협상 중이지만 직도입 기준으로 40에서 50억 달러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F-18 EF의 스키점프대 운용 버전을 별도로 개발하는 한편으로 인도에 전자기식 사출 보조 시스템 기술을 제공하는 등 인도 해군의 차세대 항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F-18 슈퍼호넷의 판촉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인도는 결국 미국 대신 프랑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도 해군 측은 라팔 M은 현재 공군이 36대를 운용 중인 라팔과 80%의 부품 공통성을 갖고 있어 군수 지원에 매우 유리하다라며 이번 기종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F-18이 탈락함에 따라 인도 해군 IAC-2 사업의 정규 항모화와 미국의 항모 기술 이전은 사실상 유야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라팔 M이 이겼어요. 라팔의 해군 버전, 라팔 마린 버전이죠. 마리나. 자, 이게 라팔 그리고 슈퍼넷 위에서 찍은 모습인데 슈퍼넷을 승리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이 인도에게 정규 항모에서 사용되는 전자기식 사출기 기술도 전달해 줄게. 그리고 항모 설계, 정규 항모 설계 기술도 전달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슈퍼넷 해. 라고 막바지까지 총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인도군은 라팔을 선정했습니다. 그게 조금 예상이 됐던 게 공군에서 36대를 운용 중이니까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기종 단순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인도 입장에서는 타당하죠. 이제 현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를 보면 이 비크란트 항모 이게 42,000톤급의 작은 항모인데 여기 스키점프대에서 운용하는 이 항모인데 이걸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모는 조기 경보기가 없는 항공작전을 하게 되면 그 조기 경보기가 있는 항공작전하는 항모전단하고 부딪히면 그냥 바로 끝이죠. 그래서 조기 경보기가 있어야 된다. 조기 경보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출기로 쏘는 이런 정규 항모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도 이 비크란트의 후속 기종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스톱해서 이 정규 항모 이거 어떨까? 이걸 염두에 뒀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파고들어서 우리가 전자기식 사출기 설계 기술 다 줄게 슈퍼넷 해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인도는 라팔을 선정했으니까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그 기술을 줄 이유가 크게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인도는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 마당에 중국은 앞으로 사출기가 있는 정규 항모로 갈 텐데 인도는 그거 없이 그냥 스키점프대에서 라팔 그리고 앞으로는 테다스 전투기의 해상 버전이죠. 테드 BF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가겠다. 여기도 현지 방산 업체의 입김 때문에 아예 국가 군사 전략이 그냥 뒤틀어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드디어 발표됐다 알려드렸고 두 번째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크게 한번 붙었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다시 한번 전쟁을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 핵심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일대에 양국군 병력이 대거 증파된 가운데
총격전이 발생해 사상자가 나오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현재 분쟁 중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증파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군의 분쟁 개입 행위로 인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언론들이 3월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위기의 발단은 러시아가 아르메니아 측에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병력을 파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러시아는 무장병력과 장갑차를 동원해 아르메니아군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호위하며 지역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과거 소련과 이란이 국경을 맞대고 있던 지역으로 소련 연방이 약화된 1980년대 후반 아제르바이잔 자치공화국과 아르메니아 자치공화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발생해 전쟁이 일어난 후 현재까지 영유권 분쟁이 계속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 지역은 소련 연방 해체 이후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편입되었지만 거주 인구의 절대 다수는 아르메니아인인데요.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믿고 있어 지금까지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해 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3월 5일부터 러시아가 아르메니아 측을 선동해 러시아군 무장 호송부대의 지원하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아르메니아군을 투입하고 있다며 맹렬하게 비난했는데요. 아르메니아의 병력 증강에 맞서 아제르바이잔도 이 지역에 주력 부대들을 집중 배치하면서 지난주부터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대치 중인 양측 병력은 지난 3월 20일 우발적인 총격전을 벌여 아제르바이잔 측 병사 1명이 총상을 입고 후송됐는데요. 이 병사가 사망하면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강경론이 부상하고 있어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평화유지라는 명분으로 이 지역 분쟁에 개입해 평화유지 대신 분쟁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선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유도하는 러시아, 아무래도 국제사회가 나서서 하루라도 빨리 정권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그 지역인데 여기 지금 이 아제르바이잔 국기가 걸려 있죠. 아제르바이잔 이 로탈인데 아제르바이잔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러시아 국기를 단 BTR 장갑차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군에게 그렇다고 발포는 못하겠죠. 그럼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러시아군이 아르메니아 군을 중간에 두고 선발, 호송대의 선발, 그리고 제일 끝, 그 중간은 아르메니아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으로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여기 어디냐? 바로 이 지역인데요. 여기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여기 아르메니아입니다. 둘 다 소련 시절의 자치공화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 당신 뭐 워낙 강력했으니까 영역을 이렇게 그어준 겁니다. 그어줬지만 이 지역에 지금 분쟁하고 있는 이 지역에 아르메니아인들이 더 많이 살았지만 그때는 소련 중앙정부가 워낙 셌으니까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들어가서 소련 중앙정부가 힘이 약해지는 그 시기에 이 아르메니아 자치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자치공화국이 이 중간 지역 이걸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는 아르메니아가 이겼어요. 그렇지만은 또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 뭐 이렇게 해서 다 독립할 때 아제르바이잔은 소련에서 그어준 이 영역을 가지고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 이제 신경전을 벌이다가 2020년에 굉장히 큰 전쟁을 여기서 했죠. 아제르바이잔은 무슬림이다 보니까 터키, 튀르키예가 지원을 했고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지원했습니다. 튀르키예와 러시아의 대리전 스타일로 벌어졌는데 당시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뒤를 밀어주고 있었던 튀르키예, 터키도 지금 완전히 국내 정세가 엉망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전쟁 때문에 그냥 뭐 앞가리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뒤를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국 없이 순수하게 자기네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러시아 개입 안 하면 아제르바이잔이 압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아제르바이잔의 군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영역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의 땅이죠. 여기에 아니 우리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연변 지역에
그 조선족들 많이 사니까 그 우리 거야 하고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서울 대림동에 중국인들 많이 사니까 중국인들이 들어온다든지,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두의 앞 뒤에 러시아군 장갑차가 평화유지군이랑 깃발 세우고 지금 호송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병력을.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러시아군이 있으니까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니 이제 국기 들고 가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우리는 평화유지군이야 꺼져 이제 이러고 있는데, 러시아의 속내는 전 도저히 제가 제 머리로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주제에 여기서 이렇게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러시아, 도대체 왜 이럴까요?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